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재직 중이고 또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학원 생활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 약간 조금 망설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아주 전문가라고 할 만큼 제가 많이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제가 뭐 다양성위원회 활동도 하고 다양성 관련 교양 수업을 하긴 했지만 수업을 해보면서 오히려 저도 참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서 제가 과연 이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 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될까라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은 부족하더라도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나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3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순서는 먼저 제가 이야기할 다양성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이 다양성 이슈라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한 3가지 측면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성. 여러분들 다양성이라는 단어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양성의 뜻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자 뜻을 풀이하면 뭐 마늘따, 또 모양양에서 여러 가지 모양, 많은 모양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영어로는 저희가 diversit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원을 찾아보니까 diversity는 뭐 여러 가지 갈래라는 뜻도 있고 또 뭐 다름, 또 고유성 이런 뜻들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그 다양성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 혹은 개인에서든지 그 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 관점 또는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또는 지금 혼자 계시다면 여러분과 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생긴 거 다 각양각색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얼굴 생김새도 당연히 다르고 키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를 수 있고 또 머리카락 뭐 색깔, 모양도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다르지만 안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어떤 살아가는 뭐 관점, 살아가는 방식, 뭐 가치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할 때 각각의 이런 관점이 선천적 또는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고 적어놨는데요. 뭐 선천적이라고 하면은 뭐 성별, 생물학적인 성을 포함할 수도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피부색이라든지 뭐 어떤 뭐 골격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선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문화적인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나라, 어떤 문화권에서 자랐는지, 어느 지역에서 자랐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뭐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자라신 분과 뭐 강원도에서 자라신 분들이 뭐 먹는 것도 조금씩 달랐을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문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살았느냐, 또 지금 내가 몇 살이냐, 나는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가치관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살아가는 방식들도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다양성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은 조금 더 심플하지만 결국은 서로 다름,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와 내 옆 사람이 이런 게 다르구나. 뭐 취향도 다르고 뭔가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약간 다르구나 이런 거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얘기할 부분하고 가장 가까운 개념은 조금 다채로움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좀 컬러풀하고 좀 더 풍요로움,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개념화를 해봤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나랑 다르고 다양한데 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생각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다양성이 생각보다 존중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나 바빠. 공부해야 돼. 나 연구해야 돼. 대학원 왔으면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 연구만 잘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굳이 이렇게 뭐 꼭 다양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기 나는 너무 바쁘고 버거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을 좀 설득해 보려고 3가지 정도 이유를 가져왔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대학원에 왔기 때문에 연구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학업적 목표를 달성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동료들과 같이 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부를 하고 합니다. 랩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더 다가오시겠죠. 그래서 뭐 실험을 할 때도 사실은 내 실험을 하긴 하지만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옆 사람한테 도움도 받아야 되고 뭐 교수님 도움도 좀 받아야 되고 하는 일들이 아마 생길 거라서 아마 조금 더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인문사회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고 스스로 하는 건 맞긴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냐? 연구 잘하면 되지. 내가 다양성에 대해서 왜 생각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연구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있으면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이따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조금 솔깃하신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대학원에 와서 뭐 짧게는 아마 2년, 뭐 길게는 뭐 5, 6년, 7년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연구를 잘 해서 나가려는 목적이 무언가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뭐 새로운 발견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유명해지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서 뭔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지식이나 연구 결과물을 통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구체적인 단위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게 결국은 본인 자신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다? 유명해지면 기쁘고 재밌고 행복하니까 유명해지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면 돕고 싶은 것도 누군가를 도왔을 때 보람이 있고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내 삶, 나의 행복 또는 나의 삶의 만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양성이라는 이슈가 내 삶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울려서 같이 공부한다고 했는데 대학원 생활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떠올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를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 동료 대학원생들이겠죠. 그래서 나와 같은 전공에 있는 대학원생들 가장 자주 아마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일 수도 있고, 또 나랑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나와 전공이 같은 대학원생들을 아마 가장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날 것 같고요. 또 나와 다른 전공에 있는 대학원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도 교육학과에 있지만 저는 교육 상담 전공에 있고 또 우리 옆에는 교육 심리 전공도 있고 교육 공학 전공도 있고 그런데 각각의 전공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또 같이 듣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으러 가보시면 우리 전공에 있는 학생도 있지만 뭐 우리 학과에 있는 다른 전공 학생들도 만나실 수 있고 뭐 또는 뭐 아예 다른 학과에 있는 대학원생들도 만나실 기회가 생기겠죠. 그리고 나랑 학교까지 다른 대학원생들도 아마 만날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도교수가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 있는 교수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한다. 그럴 때 뭐 연구 보조원으로서 뭐 이제 내가 있고 또 저 학교에 계신 교수님의 연구 보조원. 그럼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나랑 전공 분야는 비슷할 수 있지만 또 학교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학회를 가시게 된다고 하면 학회에서도 뭐 비슷한 전공, 비슷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여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사실 오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서 아마 나랑 학교도 다른 대학원생들 아마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가장 대학원 생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여러분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아마 지도 교수님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교수들, 뭐 내가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을 담당한 교수님도 계실 수 있고 또 뭐 연구 과제를 같이 하게 된 교수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교수들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수업 조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학부생들과의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실험 실습반을 담당해서 맡아서 그 운영하게 되는 대학원생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뭐 교수님의 어떤 뭐 부탁으로 뭐 학부생 수업에서 학부생들의 과제를 채점한다든지 뭐 학부생들에게 수업과 관련한 공지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학부생들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교직원들과의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논문을 내야 되거나 종합시험을 볼 때 행정적으로 서류 같은 거를 이제 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아마도 행정실에 계신 교직원 선생님들과 가장 교류를 그때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학원 생활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이런 사회적 관계들을 맺으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계속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다양한 학생들 만나고 다양한 교수 만나고 해. 지금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강의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이슈이지만 과연 그런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수자와 다수자라는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저는 교육학과 대학원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작성하고 있는 연구 논문 때문에 필요해서 사회학과를 가서 수업을 하나 듣고 싶어요. 그래서 듣기로 했고 그 교수님도 이제 들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만 교육학과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사회학과 대학원생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은지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이미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학점 교류 같은 걸로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나만 고대 대학원생이고 다른 학생들은 다 그 학교 대학원생이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은 아마 조금 위축되는 경험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무슨 공부하는 내용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도 괜히 좀 약간 겉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예를 들면 아까 들은 예시에서 사회학과는 또 그 학과만의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뭐 교수와 학생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뭐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저는 그 문화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까 뭔가 조금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좀 파악이 안 되고 그런데 사회학과 친구들끼리는 다 뭔가 통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약간 뭔가 소외되는 느낌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입장일 때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소수자가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만 뭔가 다른 경우 그래서 뭐 성정체성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는 아직까지는 이성애자가 굉장히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겉도는 것 같고 나는 이 사회에 속한 것 같지가 않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또 뭐 장애 유무에 따라서 또는 뭐 국적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겠죠. 대학원 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느끼는 뭔가 이런 소외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수자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다수자일 때. 다수자일 때는 사실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경험 자체가 그렇게 막 도드라지지가 않아요. 그냥 다수자일 때는 약간 편하거든요. 말도 편하게 하고 그냥 뭐 내가 겉돈다는 느낌 같은 거 잘 안 받고 그렇다고 내가 되게 뭐 중심에 있다는 생각도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대체로 평온한 일상 이럴 때라면 본인이 다수자일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수자와 다수자는 뭐 젠더에 의해서도 어쩔 땐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수자일 수도 있고요. 뭐 장애 유무, 국적, 뭐 학교 출신, 그래서 뭐 고대 대학원이라고 치면 뭐 고대 학부를 졸업했느냐 아니냐 같은 것도 소수자, 다수자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수자, 다수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과연 수적으로 소수라고 꼭 소수자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수는 1명이고 그래서 우리 랩의 학생은 10명이에요. 그래서 학생은 다수지만 거기서 과연 우리가 학생을 다수자라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경우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건 왜냐면 우리가 소수자, 다수자 얘기를 할 때는 이게 결국은 수적인 것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지만 힘의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칭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체 사회를 놓고 봤을 때 힘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뭔가 생기기 나름인데 그 중에서 내가 힘이 좀 없는 쪽에 속한 사람이라면 좀 소수자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 힘이 좀 있는 쪽, 그래서 교수와 학생 관계에선 사실은 교수가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논문에 사인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줄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힘이 있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소수자, 다수자 문제를 생각할 때는 수적인 것보다는 그 파워, 권력, 힘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흥미로운 게 아까도 이제 제가 한번 상상해 보라고 했지만 본인이 아마 소수자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수자일 때의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수자일 때는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민감성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불편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남성이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랐고 그래서 사투리 억양이 없고 그런데 고대 학부를 졸업하고 고대의 대학원생이다 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차원에서 조금 다른 뭐 예를 들면 여성이면서 뭐 같은 조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외국인이면서 뭐 같은 조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조건 또는 나는 고대를 학부를 졸업하지 않은 어떤 대학원생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낄 어떤 그런 불편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제가 누군가에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다수자라는 거를 인식하는 순간 나는 소수자를 차별한 적이 없고 나는 그들에게 해한 적이 없고 난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약간 불편감이나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네,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면 저도 다양한 차원에서 어쨌든 힘이 있는 교수이기도 하고 또 교육을 많이 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 불편감을 저도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회가 아마 변화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차별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묘한 차별이라는 개념을 이제 외국에 있는 학자와 그 동료분들이 제시를 했어요. 2007년에. 이 미묘한 차별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차별이라고 하면 왜 구조적인 차별, 그래서 당신은 여성이니까 우리가 뽑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우리는 장애인은 뽑지 않아요. 이런 식의 아주 드러내놓고 하는 구조적 차별 같은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별은 이제 조금씩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한 20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의식 수준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차별하면 안 돼, 차별은 나쁜 거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해라는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그 학생들도 아마 이렇게 대놓고 하는 차별은 아마 많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묘한 차별은 그런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미묘한 차별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뜻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아서 마이크로가 아니라 미시적 수준, 즉 개인적인 대인관계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미묘한 차별의 종류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묘한 공격, 이거는 아주 의도를 가지고 하는 혐오나 비하 발언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들을 예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마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시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니네 나라 돌아가서 공부해. 왜 한국에 와서 공부해?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너는 뭐 XX 대학교밖에 안 나왔구나.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하는 아주 비하, 뭐 혐오 발언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묘한 공격이라고 부르고요. 미묘한 모욕은 조금 더 요거보다는 드러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약간은 조금 은근히 무시하는 거.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게 눈빛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뭔가 흘겨본다든지, 뭐 누가 말을 하면은 뭐 이렇게 그냥 한숨 정도를 쉰다든지, 예, 뭐 말도 안 된다는 뜻으로 한숨을 쉬거나 이런 것들 미묘한 모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묘한 비타당화. 이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경험이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성 뭐 대학원생이 육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도교수한테 가서 저 막 육아하느라고 육아도 하고 공부도 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교수가 야, 대학원 생활 원래 힘든 거야. 약간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여성 대학원생의 경험을 뭔가 타당화, 그러니까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힘든 건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우리가 미묘한 비타당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미묘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별을 만약에 내가 받았다, 그리고 이런 걸 끊임없이 받았다, 지속적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인권센터나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권유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했던 것 같다, 내 동료나 또는 내가 가르치는 학부생이나 누구한테 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음에는 이런 말을 좀 하지 않아야겠다, 다른 말로 고쳐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첫 번째 꼭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은 대학원에서 나는 다수자이기도 하지만 소수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수자의 경험을 훨씬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로 다수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는 내가 다수자가 되기도 하지만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이슈,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특정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저상버스, 그래서 이동이 불편하신 자유롭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만들자고 했을 때 한간에서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나는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을 위해서 내 세금을 써야 되냐라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건물에 경사로를 놓거나 엘리베이터를 놓거나 뭐 저상버스를 만드는 이렇게 이동이 약간 자유롭지 않은 분들을 위한 이런 시설 확충이라든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시작된 것은 맞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피곤하시면 엘리베이터 타시고 또 경사로 있으면 가끔 짐가방에 바퀴 달린 거 있으면 경사로로 가는 게 계단으로 가는 것보다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결국은 나도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받는 것, 내가 존중받고 배려받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아까 내가 왜 이거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다양성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통해 결국 하려고 하는 게 뭔가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발견하거나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거나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아마 하시려고 할 겁니다. 분야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물론 가끔 지도 교수님이 조금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공부 자체가 힘들기도 한데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2022년에 대학원 생활을 하는 분들은 특별히 더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는 뭐냐면 이미 알려진 지식이나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공부하시던 분들과 비교하면 공부의 양 자체도 너무 방대하고 이미 뭔가 새로운 거를 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막 알려진 거예요. 이미 발견이 되었어. 그래서 어렵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루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1 더하기 1은 뭐냐라는 답을 내는 그런 문제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우주선을 어느 지점에서 몇 시에 어떤 기상 조건에서 몇 도의 각도로 쏘아 올려야 안전궤도를 올릴까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새로운 답을 제시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역량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끈기도 필요할 거고 또 방대한 지식을 뭔가 이해할 수 있는 흡수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양성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창의적 사고가 있으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틀로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한 1도, 2도만 옆으로 딱 가서 보면은 현상이 조금 새롭게 보일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머그컵을 앞에 이렇게 딱 놨는데 손잡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원통형으로 생긴 컵이구나 라고 인식하지만 이거를 조금만 돌려서 보면 손잡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잡이가 있는 원통형의 손잡이 같은 게 달려있는 컵이었네 라고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사고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있는 거를 뭔가 요 각도에서 한번 봐보고 아니면 좀 밑에서도 봐보고 위에서도 봐보고 하는 정도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방법적인 것도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던 어떤 한 가지 A라는 방법이 있는데 A라는 방법이 아니라 A-라는 방법으로 또는 B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답이 달리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것에서 약간 벗어나서 생각하거나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창의적 사고 오케이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결국은 제가 아까 1번과 연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창의적 사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하고 이러면서도 당연히 개발될 수 있고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 조금 새로운 시각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만 해도 수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사회계열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대학원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전 지금 교수 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대학원생들의 생각을 들으면서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거 되게 참신한데? 저렇게 생각한 사람 많이 못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자극이 되고 또 같은 현상을 또 뭔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맨날 같은 전공에 있는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사실은 생각이 다 비슷해지지만 조금만 나랑 전공이 달라도 또는 조금만 뭐 우리 학교만 벗어나도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 조금 내 생각이 좀 창의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냥 소통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만나서 술 먹는다고 이게 창의적 사고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뭔가 조금 편견 없이 저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듣는 자세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자세, 유연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3번에서 얘기할 것과 더 관련되지만 좀 다양한 체험. 그래서 공부만 하다가 예를 들면 샤워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나의 컴포트존, 좀 편안한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하는 체험들을 하다 보면 조금 창의적인 사고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성도 존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 좋은 연구 아이디어도 떠오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개인의 삶. 제가 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라고 하면은 나의 행복과 만족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원생 여러분들 아마 공부와 연구에 쏟는 시간 엄청 많으실 겁니다. 밤새서 하고 막 새벽에 자고 4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학교 가고 실험하고 너무 많죠. 이런 열정 저는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대신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삶은 공부 일 외에도 다른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관계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뭐 연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여가 이렇게 삶의 여러 영역으로 구성됐어요.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투자하실 때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산하라고 하는데 인생도 저는 길게 가려면 여러분 공부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잖아요. 몇 년씩 해야 되는데 오래 가시려면 공부와 연구를 열심히 하는 만큼 다른 삶에도 조금씩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쏟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학생 때도 저희 지도 교수님을 포함해서 교수님들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취미나 여가 활동을 꼭 하나 만들어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하다 보니 왜 그게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연구를 오래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본인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좀 다양한 삶의 영역에 분배해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이야기한 거의 3가지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내가 존중받는 길이다. 그리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대학원 생태계를 만드는 길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열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온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과 교류해라 라는 거.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열심히 그렇지만 또 다른 삶의 영역도 적절하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보람찬 대학원 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